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자, 전 시간에 보셨던 수요 탄력성 내용에 대해서 교재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4쪽의 제4절의 1번을 보면 가격 탄력성의 개념에서 첫 번째 줄에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물건의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란 말 나왔죠. 정량이란 말은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정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의미를 보니까 지금 수요 탄력성이란 재화, 즉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재화, 물건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다라는 말이 나오고 네모칸 박스의 공식을 보니까 중간의 공식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쪽 공식을 보면 좀 복잡하게 보이죠? 근데 복잡할 게 없어요. 왜? 가격이 됐든 양이 됐든 변화율 값은 원래분의 변동분으로 값을 구해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은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동분이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원래 수요량 분의 수요량의 변동분, 즉 원래분의 변동분으로 값을 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수요 탄력성의 유형을 보니까 일단 가로 1번 완전 탄력, 가로 1번 완전 비탄력, 비탄력, 탄력, 단위 탄력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을 다시 압축한 표가 있으니까 내용을 보시고 웬만큼 기본기가 닦여지신다면 표만 보셔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96쪽을 펴보시면 96쪽에 자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번은 건너가시고요. 그 다음 97쪽에 보면 공급 탄력성 나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첫 번째 줄 중간 특정 재화, 어떤 물건 가격이 변할 때 그 물건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다라고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네모칸 박스 공식에 보면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공식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보셨던 수요 탄력성과 분자값의 수요 대신에 공급만 갖다 붙이면 공급 탄력성 의미와 공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역시 이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유형 보니까 역시 똑같이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비탄력, 탄력, 단위 탄력이 나와 있고 그 내용을 압축한 표도 있어요. 또 역시 이 부분의 3번도 잠시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뒷장을 또 한번 넘겨보시면 99쪽 보세요. 99쪽의 아래에 보면 보충강이라고 해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3번에 가격 신축성 부분은 사실 모르셔도 큰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보충강을 보면 소득 탄력성 할 때 어떻게 말이 나와요?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다 이렇게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 대한 앞이 분모고 에 대한 뒤가 분자가 되니까 그 아래 소득 탄력성 공식을 보면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공식 나와 있는 거고요. 다시 위로 올라갔을 때 두 번째 줄의 중간을 보면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 또는 우등제고 또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열등제란 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번에 교차 탄력성도 A제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B제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다. 즉 어떤 물건, 즉 아파트의 가격이 변할 때 B제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는가를 측정할 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도 보면 A제, B제가 없으면요. 그냥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요 탄력성 공식이 되죠. 그런데 가격과 양 앞에 A제, B제
아파트, 빌라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물건의 명칭만 붙여주면 돼요. 더불어 그 교차 탄력성의 두 번째 줄에서 맨 오른쪽을 보면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보완제라는 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모두 살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 부분과 또 수요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요. 이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암기법을 싫어하지만 이 부분은 암기법을 이용하는 게 나름대로 효과가 높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주장세수, 신수, 비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주장세수, 신수, 비탄.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일단 주라고 하는 건 주거용 부동산이에요. 근데 주거용 부동산이 상공업용 부동산보다는 탄력성이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주거용이 상공업용 부동산보다 대체재 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가격 탄력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 그러면 대체재 수와 유무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탄력성이 커지고요. 또 대체재 수가 적은 경우보다 많은 경우가 탄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상업용 부동산 그러면 상가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또 공업용 부동산 그러면 공장밖에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근데 주거용 부동산 그러면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빌라, 다세대, 원룸 막 여러 가지 오피스텔까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거용 부동산은 상공업용 부동산보다 대체재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탄력성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장은 장기일수록 단기보다 탄력성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측정 기간 또는 단위 시간이 길수록 탄력적이고 짧을수록 비탄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건 생산 기간이란 말이 붙으면 단기가 오히려 탄력적이고 장기일수록 비탄력적이라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산기간자가 없이 그냥 장기, 단기가 나오면 장기가 탄력, 단기가 비탄력이 되거든요. 근데 생산기간자가 붙으면 단기가 탄력, 장기가 비탄력이 돼요.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해석해보면 생산기간이 단기라는 말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 때까지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물건의 생산 공급이 바로바로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있지 않겠냔 말이죠. 그럼 생산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니까 탄력적이다, 공급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에 비해서 생산 기간이 장기다. 그 말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이 되고 그 말은 어떤 물건의 공급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외우려고 하시기 전에 어떤 문장이 나오면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라고 하는 건 시장이 세분화, 시장이 여러 개로 쪼개질수록 그만큼 대체재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이 큰 원이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볼 때 이걸 가운데를 나눠서 한쪽은 주택시장이고 한쪽은 토지시장이다라고 본다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말보다는 주택시장이라는 말이 훨씬 범위가 좁아졌고 세분화된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냥 부동산 시장 그러면 토지도 있고 주택도 있겠지만 주택시장 그러면
주택 즉 주거용 부동산끼리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더불어 주택시장보다는 아파트 시장이 훨씬 범위가 좁아졌기 때문에 시장이 세분화됐다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아파트 시장보다는 소형 아파트 시장이 훨씬 범위가 좁아지면서 시장 세분화, 즉 시장이 세분화, 좁게 쪼개졌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그 시장 내에 존재하는 상품의 동질성이 커져요. 즉 같은 물건끼리만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주택시장이라면 주거용 부동산끼리만 있을 거고, 그중에서 아파트 시장이라면 주택시장 중에서 즉 주거용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아파트만 있을 거고, 또 소형 아파트 시장 그러면 아파트 중에서도 소형 아파트끼리만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시장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좁게 쪼개질수록 같은 물건끼리만 있고, 물건이 같으면 서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니까 대체제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수라고 하는 건 부동산은요 수요가 공급보다는 탄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게 문장을 늘리면 부동산은 수요는 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신수가 뭐냐면 신규 부동산 수요는 중고 부동산 수요보다는 탄력성이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단적으로 자 신규 주택이 있어요. 그럼 신규 주택은 새 집이고요. 그 다음에 중고 주택은 헌집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새 집이 헌집보다 값이 비싸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고가가 되고 상대적으로 중고주택은 저가주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새 집의 수요자는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일 것이고, 헌집의 수요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다라고 비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보다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요, 좁아요? 넓겠죠. 즉 그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선택의 폭이 넓을 때 우리는 탄력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결과 신규 주택 수요가 중고 주택 수요보다는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공급은 반대예요. 즉 신규 부동산 공급이,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주택까지 포함되겠죠. 신규 부동산 공급보다는 중고 부동산 공급이 탄력성이 크다라고 반대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새 집을 이게 주택 그러면 새 집을 공급할 때까지는 새 집을 지어서 공급해야 되니까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럼 생산 기간이 장기가 돼요. 근데 중고주택 공급이란 말은 내가 살던 집을 팔려고 내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던 집을 팔려고 내놓는 것은, 그런 중고주택의 공급은 하루에도 수만 건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새 집의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헌집의 공급은 바로바로 공급이 되니까 공급 측면은 신규 부동산 공급보다 중고 부동산 공급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비탄이란 말은 뭐냐면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치약, 칫솔을 비롯한 생활 필수품보다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사치품의 값이 비싸고 그만큼 생필품보다 사치품의 탄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옥수수, 감자를 비롯한 농산품보다는 TV, 에어컨을 비롯한 공장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경우가 값이 비싸고, 그래서 농산품보다 공산품은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론의 문장 표현은 좀 고급적이죠. 그래서 비싸면 탄력, 싸면 비탄력,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상품의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고 작을수록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해석해 보면 물건 값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건 그만큼 그 물건 값이 비싸다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은 값이 싼 건 비탄력, 값이 비싼 건 탄력이라고 개념 잡으면 되지만 문장에서 표현될 때는 그렇게 안 나오고 상품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또 여기에다가 용도가 다양할수록 그리고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더불어 규제가 완화될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또는 탄력적이다 라고 말해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용도가 다양하지 못하거나 용도 전환이 어렵거나 규제가 강화될수록 탄력성은 작다,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장세수, 신수비탄에 이런 몇 가지를 합해주면 탄력성에 영향 주는 요인과 관련된 문제 중에 틀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수요 탄력성과 기업의 총 수입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수요 탄력성과 기업의 총 수입의 관계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교재를 통해 확인하면 어떤 표가 한 가지 있게 됩니다. 그럴 때요. 일단 탄력성이 큰 제품과 즉 상품과 탄력성이 작은 제품을 비교해 보면 그 물건의 가격을 인상할 때, 즉 높였을 때 탄력적인 제품을 오히려 기업의 수입이 줄어들어요. 근데 비탄력적인 경우는 그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 또는 기업의 수입이 증가합니다. 또 물건의 가격을 내려서 판매할 때 탄력적인 제품은 수입이 증가하는데 비탄력적인 상품은 그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력적인 제품,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 입장에선 가격을 올릴 때보다 내릴 때가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는 저가 전략을 채택함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반면에 탄력성이 작은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 입장에선 가격을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므로 고가 전략을 채택함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암기법은 결국 수비고 수탄저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고가 전략을 채택함이 유리하다라는 뜻이고,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내리는 저가 전략을 채택함이 공급자나 기업의 수입 증대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탄력성이 큰 상품은 가격을 높이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 수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수요 법칙상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진 거죠. 그럼 비싼 물건은 이전보다 덜 사기 때문에 그 물건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줄어든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분명히 아까 우리 배웠지만 탄력성이 크다는 건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뀔 때가 탄력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걸 합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탄력성이 큰 상품의 가격을 높이면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보다 그 물건의 수요량이 줄어드는 정도가 훨씬 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값이 올라가는 것보다 수요량이 훨씬 크게 줄어들면 오히려 값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크게 줄기 때문에
공급자나 기업의 총 수입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컨대 여기 곰돌이 인형이 있어요. 근데 곰 인형의 가격이 100원 갈 때 수요량이 100개가 예상이 된다면, 만약 100원짜리 물건을 100개 모두 판다면 이 공급자 또는 기업의 총 수입은 10,000원이 되겠죠. 자, 04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04개 써주면 돼요. 근데 이때 공급자 입장에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가격을 높인대요. 150원으로. 그러니까 수요량이 40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150원짜리 40개 다 팔아봤자 기업의 총 수입은 6,000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하, 가격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의 수입이 줄어들 수가 있겠구나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가격 탄력성을 한번 구해 볼게요. 원래 가격 탄력성은 공식이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지만 어차피 변화율에서 율은 퍼센트잖아요. 근데 이 주어진 조건을 아무리 따져봐도 몇 퍼센트 바뀌었다는 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직접 변화율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 그 탄력성 공식을 볼 때 언급을 해드렸지만 변화율 값은요, 가격이 됐든 양이 됐든 무조건 원래분의 변동분으로 그 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변화율 값은 원래분의 변동분으로 값을 구해요. 그러면 지금 분모값은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자를 써주면 돼요. 즉 원래의 가격으로 가격의 변동분을 나눠주시면 이 값이 가격 변화율 값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원래의 수요량으로 수요량의 변동분을 나눠주시면 이 값이 수요량의 변화율 값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주어진 조건 대입해봐요. 원래 가격이 얼마예요? 1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100원이 150원이 됐죠. 그럼 변동분은 얼마입니까? 가격이 변동한 건 50원만큼 바뀌었죠. 그럼 50을 써주는 거예요. 계산은 조금 있다가. 그 다음 이제 양도 보세요. 원래 양은 100개였어요. 그랬던 그녀가 40개가 되면 60개만큼 줄었잖아요. 그럼 변동분은 60이에요. 그럼 계산할 때 0 하나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10분의 5는 0.5고 10분의 6은 0.6인데 그럼 0.5분의 0.6이고 앞에 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5분의 6을 약분하면 1점이고 1점이란 값은 1보다 큰 값이 나오죠. 그럼 앞에서 배울 때 탄력성 값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이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탄력성을 구해보니까 1.2로서 탄력적임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말의 뜻은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면, 여기서 가격의 변동은 50%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량은 60%가 바뀌었어요. 즉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탄력인데 가격은 올라갔지만 수요량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탄력성이 큰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보다 수요량이 줄어든 정도가 훨씬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배웠던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96쪽을 펴보시면 3번 해놓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해놓고 그 제목을 보니까 대체재 유무와 다소란 말 나오죠. 즉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단 있는 경우가 탄력성이 큰 거고, 다소 대체재가 적은 경우보다는 많은 경우가 탄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 기간의 장단, 자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장기 단기만 나오면 단기일수록 비탄력이고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또한 용도와 관련해서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 쉬울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는 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상품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했을 때 거기 보면 첫 번째 줄 생활 필수품은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사치품은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라고 나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이 말을 바꾸면 값이 비쌀수록 탄력적이고 쌀수록 비탄력적이다. 또 예쁘게 포장하면 상품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고 작을수록 비탄력적이다 라고 문장 자체를 바꿔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시장 세분화 보면 지금 첫 번째 줄의 오른쪽 부동산을 종류별로 세분하면 좁게 쪼개면 그만큼 재화의 동질성이 커짐에 따라 즉 같은 물건끼리 있기 때문에 대체재의 수가 많아지고 그 결과 탄력성이 커진다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가로 6번 규제를 봤을 때 자, 첫 번째 줄의 오른쪽 거래에 대한 제약 즉 규제가 적거나 줄어들면 탄력성이 커지고 규제가 많아지면 탄력성이 작아진다 이렇게 나오죠. 또 마찬가지로 자 98쪽을 펴보시면 역시 3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나오면서 생산에 소요된 기간 줄이면 생산 기간 아닙니까? 그럼 생산 기간이 들어가면 짧을수록 탄력적이고 장기 길수록 비탄력적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들 나시죠? 그 다음 기간의 장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요와 똑같고요. 또 필수품은 탄력성이 작고 사치품은 탄력성이 크다 나와 있습니다. 또 용도 전환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다. 용도의 전환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다는 건 그만큼 용도 전환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용도 전환이 어려울수록 탄력성은 작아지겠죠. 또 반대로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탄력성은 커질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100쪽을 펴보세요. 100쪽을 펴보시면 지금 4번에 수요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표를 보세요. 지금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면 기업의 수입이 줄고 내리면 수입이 늘어난다고 나왔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가격을 내리는 저가 정책이 유리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비탄력일 때는 가격을 올리면 수입이 늘고 내리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는 고가 정책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탄력성이 크면 가격을 높였을 때 수입이 줄어들까요? 가격을 높였을 때 탄력성이 크면 가격을 올리는 정도보다 수요량의 감소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탄력성이 큰 상품은 가격을 높이는 게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암기법은 수비고 수탄적. 자, 수비고가 뭐죠? 수요가 비탄력일 때는 가격을 높이는 고가 전략을 채택함이 유리하다의 의미가 될 것이고 또 수탄전은 뭐예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리는 저가 전략이 유리하다는 암기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 아래에서도 보면은요. 그 두 번째 줄에 표에서 아래 두 번째 줄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를 판매하는 공급자 입장에선 가격 인하 전략, 즉 저가 전략을 채택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를 판매하는 공급자 입장에선 가격 인상 전략, 즉 고가 전략을 채택함이 총수입 증가에 유리함을 알 수 있다고 쓰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수업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고요. 그 다음 부분 물가와 화폐 가치의 관계라든지 경기 변동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